추석을 하루 앞둔 오후였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읍내. 2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떡집 앞으로 사람들이 줄지어 섰다. 김이 오르는 시루 옆에서 정순덕은 쉴 새 없이 손을 놀렸다. 68, 굽은 어깨에도 손끝은 여전히 야무졌다. 그녀가 빚는 송편은 읍내에서 제일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명절이면 새벽부터 줄이 늘어섰다. 가게 이름은 정든떡집이었다. 남편 강태호가 지어준 이름이었다. 정이 든다는 뜻과 순덕의 성씨를 함께 담은 이름이라고 태호는 종종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다. 그러나 그 남편은 3년 전 겨울 오랜 지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순덕은 혼자 가게를 지켰다. 손님들은 그녀를 보며 안쓰럽다 했지만 정작 순덕은 떡을 빚는 시간만큼은 슬픔을 잊을 수 있었다. 오후 4시가 가까워지자 가게 안에 소란이 잠시 잦아들었다. 그 틈을 타한 여인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짙은 회색 코트에 감색 목도리를 두르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순덕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그 얼굴을 알아보고는 손을 멈췄다. 또 그 손님이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순덕도 알 수 없었다. 어느 해 설날 전날부터였을까?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였을까? 확실한 것은 이 여인이 명절 전날이면 어김없이 가게를 찾아온다는 사실이었다. 1년에 딱 2번, 설날과 추석 전날, 늘 같은 시각, 늘 같은 자리에 서서 늘 같은 것을 주문했다. 백설기 2대하고 인절미 1대 주세요. 여인의 목소리는 언제나 낮고 조용했다. 순덕은 습관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떡을 포장했다. 몇 년째 반복된 일이라 특별할 것도 없었지만 오늘따라 순덕의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술렁였다. 여인의 손목에 걸린 낡은 손목시계 때문이었을까? 그것은 낯이 익은 물건이었다. 어디서 보았는지는 떠오르지 않았지만 분명 어딘가에서 스친 기억이 있었다. 저기 손님. 순덕이 말을 걸어보려 했다. 여인은 고개만 살짝 숙여 보이고는 이미 지갑을 꺼내 들고 있었다. 언제나 그랬다. 현금으로 정확한 금액을 치르고 이름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조용히 사라졌다. 순덕은 몇 번인가 궁금해서 물어보려 했지만 그때마다 여인은 서둘러 가게를 나섰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 혹은 자신이 이곳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봉투에 넣어드릴게요. 순덕은 떡을 정성스레 포장하며 곁눈질로 여인을 살폈다. 여인은 가게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호가 살아있을 때 가게 앞에서 순덕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순덕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여인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린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여인의 시선이 사진 속 태호의 얼굴에 오래 머물렀다. 저 사진 속 어른이 사장님 남편분이신가요? 여인이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건넸다. 순덕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몇 년 만에 처음 듣는 질문이었다. 네, 맞아요. 3년 전에 먼저 갔어요. 순덕의 대답에 여인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무언가 말을 하려다 삼키는 얼굴이었다. 가게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명절 준비로 분주한 사람들의 발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그러나 가게 안의 공기만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그러셨군요. 여인은 짧게 대답하고는 포장된 떡을 받아들었다. 순덕이 거스름돈을 건네는 순간 여인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순덕은 그 떨림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손님이 예민한 날인가 보다 짐작할 뿐이었다. 감사합니다. 여인은 짧게 인사하고 서둘러 가게를 나섰다. 문에 달린 종이 딸랑 흔들리며 울렸다. 순덕은 창문 너머로 여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여인은 몇 걸음 걷다 말고 문득 걸음을 멈추더니
손에 든 떡 봉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무언가를 참는 듯 어깨를 들썩이다. 다시 걸음을 옮겼다. 순덕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알고 지낸 사람을 다시 만난 듯한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것이 가슴 한켠에서 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 감정을 떨쳐내려 했다. 명절 대목이라 손님이 밀려 있었다. 순덕은 다시 앞치마를 고쳐매고 시루 앞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홀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순덕의 머릿속에서는 여인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어딘가 낯이 익은 얼굴이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눈매가 누군가를 닮아 있었다. 순덕은 그것이 누구인지 좀처럼 떠올리지 못한 채 무거운 걸음으로 골목길을 걸었다. 집에 도착한 순덕은 태호의 영정 사진 앞에 향을 피웠다. 사진 속 태호는 늘 그렇듯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순덕은 그 앞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조용히 되짚었다. 여보, 오늘 그 손님이 또 왔어요. 벌써 몇 년째인지 몰라. 오늘은 당신 사진을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대체 누구일까요? 대답 없는 사진을 향해 순덕은 혼잣말을 이어갔다. 창밖으로 보름을 앞둔 달이 희미하게 떠 있었다. 명절의 설렘과는 다른 알 수 없는 불안이 순덕의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순덕은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다. 태호와 함께한 40년의 세월이 사진 속에 켜켜이 쌓여 있었다. 신혼 시절 서툰 웃음을 짓고 있는 태호. 가게를 처음 열던 날, 앞치마를 두르고 어색하게 서 있던 젊은 태호. 아들 민재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던 태호. 순덕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남편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문득 이상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태호는 살아생전 명절이면 늘 새벽같이 어딘가로 나갔다 오곤 했다. 차례를 지내기 전 아직 어둑어둑한 시간에 집을 나섰다가 1시간 남짓 지나 돌아오는 것이 오랜 습관이었다. 순덕은 그때마다 어디를 다녀오느냐 물었지만 태호는 그저 바람 좀 쐬고 왔다는 말로 얼버무리곤 했다.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 사이에는 굳이 캐묻지 않아도 되는 여백이 있는 법이라 순덕도 더는 묻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그 낯선 여인의 얼굴을 보고 나니 그 오래된 새벽 외출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다. 순덕은 태호라는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어왔다. 성실하고 다정하고 가족밖에 모르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숨겨진 사연이 있을 리 없다고 순덕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편한 감정이 가시지 않았다. 순덕은 앨범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내일이면 또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어야 했다. 명절 대목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였고 슬픔이든 의문이든 잠시 접어둘 수밖에 없었다. 순덕은 가스레인지 위에 물을 올리고 창밖의 달을 다시 한번 올려다보았다. 멀리서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다. 명절을 앞둔 밤은 고요하면서도 분주했다. 순덕은 문득 낮에 본 여인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떡 봉투를 내려다보며 어깨를 들썩이던 그 모습. 그것은 단순히 슬픈 표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그리운 사람을 향한 오래 참아온 눈물 같은 것이었다. 이부자리에 누운 순덕은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짚었다. 가난한 시절 함께 리어카를 끌며 떡을 팔던 젊은 날, 아들 민재를 키우며 웃고 울던 시간, 태호가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순덕의 손을 꼭 쥐던 그 겨울밤까지. 그 모든 기억 속에서 태호는 언제나 다정하고 성실한 남편이었다.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이상한 것이었다.
한번 스친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자꾸만 되살아났다. 순덕은 몇 번이고 몸을 뒤척이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태호의 영정 앞에 앉았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오늘따라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다. 여보, 나한테 말 못할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순덕의 목소리가 어두운 방 안에 조용히 흩어졌다. 대답은 없었다. 오직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을 채울 뿐이었다. 창밖 골목에서는 이따금 명절을 앞두고 귀향하는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사라지곤 했다. 그 소리마저 멎으면 방 안에는 순덕의 낮은 숨소리만이 남았다. 순덕은 문득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다시 헤아려 보았다. 23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 어느새 손주를 볼 나이가 되도록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살아온 세월이었다. 그 세월의 어느 갈피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는 것이 순덕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었다. 순덕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다가올 명절이 어떤 진실을 품고 있을지 알지 못한 채로 밤을 지새웠다. 순덕과 태호가 처음 만난 것은 순덕이 23, 태호가 27이던 해였다. 순덕은 이웃 마을 방앗간 집딸이었고 태호는 읍내에서 쌀가게를 돕던 청년이었다. 중매로 만난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다. 태호는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진실했고 순덕은 그런 태호의 우직함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혼인을 준비하던 무렵 순덕은 이상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태호에게 한때 정혼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순덕이 조심스레 물었을 때 태호는 잠시 굳은 얼굴로 침묵하다 짧게 대답했다. 지난 일이야. 이제 다 끝난 인연이니 신경 쓰지 마. 그 말에는 어딘가 서늘한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순덕은 더 캐묻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픈 과거가 있다 한들 그것이 지금의 사랑을 흔들 수는 없다고 믿었다. 두 사람은 이듬해 봄 혼례를 올렸다. 작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소박하게 치른 혼례였지만 순덕은 그날의 행복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신혼 시절은 넉넉하지 않았다. 태호는 쌀가게 일을 그만두고 작은 방앗간을 차렸고 순덕은 그 옆에서 떡을 빚어 팔았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살림은 늘 빠듯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처자들 민재가 태어났을 때 태호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순덕은 그 모습을 보며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 다짐했다. 세월이 흐르며 방앗간은 지금의 정든 떡집으로 자리를 잡았다. 태호는 손재주가 좋아 떡틀을 손수 짜기도 했고 순덕의 떡맛에 자부심을 가졌다. 명절이면 부부는 밤을 새워 떡을 빚었다. 태호는 항상 순덕보다 먼저 일어나 불을 지폈고 순덕이 힘들어할 때마다 곁에서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동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볼 때마다 인꼬부부라 불렀다. 그러나 순덕이 지금 돌이켜보면 태호에게는 종종 알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다. 명절 새벽마다 홀로 어딘가를 다녀오던 습관 외에도 태호는 매년 정해진 날이면 이상하리만치 말이 없어지곤 했다. 그날이 되면 태호는 하루 종일 넋을 놓은 사람처럼 굴다가 저녁이면 홀로 마당에 나가 담배를 태우며 밤하늘을 오래도록 올려다보았다. 순덕이 무슨 일이냐 물으면 태호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라고만 답했다. 한 번은 순덕이 우연히 태호의 낡은 수첩을 본 적이 있었다. 태호가 목욕탕에 간 사이 빨래를 정리하다 마주친 수첩이었다. 안에는 날짜와 숫자만 빼곡히 적혀 있었고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다. 순덕은 그것이 가게의 장부이거니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수첩 속 날짜들이 유독 명절 전날과 겹쳤다는 사실을 순덕은 그때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 민재가 자라며 가게도 점차 번창했다. 태호와 순덕은 낡은 집을 헐고 새로 가게를 지었다. 정든 떡집이라는 간판을 올리던 날, 태호는 순덕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그 말이 순덕에게는 평생 가장 큰 위로였다. 부부는 그렇게 4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 걸어왔다. 크고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만큼은 흔들린 적이 없다고 순덕은 믿어왔다. 그러나 지금 낯선 여인의 얼굴이 자꾸만 그 믿음 위에 옅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민재가 대학에 들어가고 독립할 무렵 태호는 부쩍 말수가 줄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다. 위장이 좋지 않아 병원을 오가는 일이 잦아졌고 순덕은 그런 남편을 살뜰히 챙겼다. 그러던 어느 명절 전날 순덕은 태호가 가게 구석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순덕이 다가서자 태호는 황급히 사진을 안주머니에 감췄다. 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 사진 정리하다가 태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순덕은 그때 처음으로 남편에게서 낯선 표정을 보았다. 무언가를 숨기려는 사람의 죄스럽고도 애틋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순덕은 그 이상 캐묻지 않았다. 40년 가까이 함께한 부부 사이에도 서로 건드리지 않는 영역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침묵이야말로 진실을 향한 문을 스스로 닫아버린 순간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순덕은 뒤늦게 생각하곤 했다. 그 무렵부터였다. 태호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유독 새벽잠을 설쳤다. 순덕이 곁에서 자다 문득 깨어보면 태호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낮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순덕이 손을 뻗어 등을 쓸어주면 태호는 그제야 조금 편안해진 숨소리로 다시 잠에 들곤 했다. 그런 밤이면 순덕은 남편이 그저 몸이 약해 잠을 설치는 것이라 여겼다. 위장병을 오래 앓았으니 그럴 만도하다고 순덕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가게 일이 바빠질수록 부부는 서로의 하루를 세세히 나눌 시간이 줄어들었다. 아침이면 함께 시루에 불을 지피고 낮에는 손님을 맡고 밤이면 지쳐 쓰러지듯 잠이 드는 나날이었다. 그 바쁜 일상 속에서 태호가 홀로 품고 있던 무언가는 순덕의 눈에 띄지 않는 틈새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사라지곤 했다. 순덕은 그것을 그저 남편의 성격 탓이라 여겼다. 태호는 원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명절 대목이 지나고 나면 태호는 언제나 한동안 몸살을 앓았다. 순덕은 그것이 명절 준비로 지친 몸 때문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몸살의 증상은 조금 특이했다. 태호는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는 대신 그저 넋을 놓은 사람처럼 며칠을 멍하니 보내곤 했다. 밥상 앞에서도 젓가락을 든 채 한참을 허공만 바라보는 날이 많았다. 순덕이 걱정스레 물으면 태호는 늘 웃음으로 얼버무렸다. 괜찮아. 나이 드니까 그런가 봐.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이었는지 순덕은 오랜 세월 알지 못했다. 부부는 그렇게 서로에게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하나씩 품은 채로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함께 걸어왔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사랑이 깊었기에 서로에게 굳이 묻지 않는 배려가 습관이 되어버린 탓이었다. 순덕은 지금에 와서야 그 배려가 때로는 진실을 가리는 장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아들 민재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다. 태호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표현이 서툴렀고 명절이면 유독 아들에게 대면대면하게 굴 때가 있었다. 민재는 그런 아버지를 두고 종종 서운함을 내비쳤다.
아버지는 왜 명절만 되면 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린 민재의 그 말에 태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이었다. 그날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가족 중 누구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세월이 흘러 민재가 장성의 도시로 나가 살림을 차린 뒤에도 태호의 그 알 수 없는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명절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새벽 외출을 했고 명절이 지나면 며칠씩 넋을 놓은 사람처럼 지냈다. 순덕은 그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태호는 밖으로 나도는 법 없이 늘 가게와 집만을 오갔고 술도 여자도 도박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동네에서도 소문 하나 나지 않을 만큼 반듯한 삶을 살아온 남편이었다. 그렇기에 순덕은 태호가 세상을 떠나던 그날까지도 그 새벽 외출의 이유를 단 한 번도 캐묻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부부간의 신뢰였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 명절 전날마다 찾아오는 낯선 여인의 얼굴을 떠올리면 순덕의 마음속에서는 그 오랜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40년 세월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문 하나가 이제 조용히 삐걱이며 열리려 하고 있었다. 순덕은 문득 태호가 유독 명절 새벽마다 정갈하게 옷을 갖춰 입던 모습을 떠올렸다. 평소에는 낡은 작업복 차림이 편하다며 손사래를 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새벽만큼은 늘 깨끗한 셔츠를 다려 입고 거울 앞에서 오래도록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때는 그저 명절이라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이라 여겼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사람의 몸가짐이었다. 순덕은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닫고 가슴 한켠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꼈다. 추석 명절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날, 순덕은 오랜만에 가게 문을 닫고 집 안정리에 나섰다. 명절 대목이 끝나면 늘 하던 연례 행사였다. 겨울옷을 꺼내고 여름옷을 넣는 것도, 태호의 유품이 담긴 낡은 나무 괴짝을 열어보는 것도, 매년 이맘때면 순덕이 홀로 치르는 의식과도 같은 일이었다. 태호가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순덕은 여전히 그의 물건을 쉽사리 정리하지 못했다. 옷장 한편에는 태호가 입던 낡은 점퍼가 그대로 걸려 있었고 서랍에는 그가 쓰던 안경과 손목시계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자식들은 이제 그만 정리하시라 권했지만 순덕에게 그 물건들은 남편이 이 세상에 살았다는 유일한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날따라 순덕은 평소에는 손대지 않던 다락방 괴짝을 열어보기로 마음먹었다. 태호가 생전에 아끼던 물건들을 따로 모아두었던 괴짝이었다. 먼지 쌓인 뚜껑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다. 태호가 쓰던 낡은 수첩 몇 권과 빛바랜 서류 봉투 그리고 작은 헝겊 주머니가 눈에 들어왔다. 순덕은 수첩을 하나씩 펼쳐보았다. 대부분은 가게 운영과 관련된 메모들이었다. 쌀값과 콩값을 적어둔 것, 단골 손님들의 취향을 적어둔 것들이었다. 태호는 원래 꼼꼼한 성격이라 이런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있었다. 순덕은 옛 기억을 더듬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마지막 수첩을 펼치는 순간 순덕의 손이 멈췄다. 다른 수첩들과 달리 표지가 유난히 낡고 손때가 많이 묻은 수첩이었다. 첫 장을 넘기자 낯선 필체로 적힌 날짜들이 빼곡했다. 설날 전날, 추석 전날, 해마다 반복되는 두 개의 날짜 아래 알 수 없는 숫자들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순덕은 처음엔 그것이 단순한 가게 매출 기록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페이지를 넘길수록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숫자 옆에 작게 적힌 메모들. 소영이 목, 생활비, 학비 보탬이라는 글귀가 반복해서 등장했다. 순덕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소영이라는 이름은 순덕에게 낯선 이름이었다. 가족 중에도, 친척 중에도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계속 넘겼다. 기록은 무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져 있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민재가 태어나기도 전, 그러니까 순덕과 태호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의 날짜였다. 순덕은 수첩을 든 채 다락방 바닥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편은 자신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매년 돈을 보내고 있었다. 그것도 명절마다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순덕은 헝겊 주머니를 마저 열어보았다.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젊은 시절의 태호가 낯선 여인과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이었다. 여인의 품에는 강보에 쌓인 아기가 안겨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흐릿하게 적힌 글씨가 있었다. 소영, 100일. 순덕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었다. 그리고 그 순간 순덕의 머릿속에 명절 전날마다 가게를 찾아오던 그 낯선 손님의 얼굴이 겹쳐졌다. 눈매가 똑같았다. 사진 속 갓난아기가 자라면 저런 눈매를 갖게 되지 않을까. 순덕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순덕은 마지막으로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봉투에는 수신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으나 우표는 붙어 있지 않았다. 한 번도 붙이지 못한 편지였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려다 이내 멈추었다. 이 편지를 여는 순간 지난 40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 같았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다. 다락방은 점점 어두워졌지만 순덕은 불을 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손에 쥔 편지 봉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순덕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순덕은 다시 수첩을 펼쳐 처음부터 찬찬히 훑어보았다. 30여 년에 걸친 기록은 놀라울 만큼 성실했다.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설날과 추석 전날이면 어김없이 같은 액수가 적혀 있었다. 처음 몇 년은 소박한 금액이었지만 가게가 번창하면서 그 액수도 조금씩 늘어나 있었다. 그리고 최근 몇 년의 기록에는 학비, 결혼 축의금 대신이라는 메모도 눈에 띄었다. 마치 태호가 멀리서나마 한 사람의 인생을 지켜보고 그 곁을 지켜온 흔적 같았다. 순덕은 그 성실함이 오히려 더 아프게 다가왔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외도의 흔적이었다면 차라리 배신감만으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이 수첩 속에는 30해가 넘도록 이어진 어떤 책임감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순덕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남편의 인생에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시간이,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존재했다는 사실이었다. 순덕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다락방 창가로 다가갔다. 저물어가는 하늘 아래로 동네 지붕들이 낮게 이어져 있었다. 40년 가까이 살아온 이 동네가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다. 순덕은 창틀에 손을 짚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뒤엉켰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는 여전히 태호를 향한 오래된 애정이 남아 있었다. 그 애정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순덕을 힘들게 하는 것이었다. 순덕은 수첩과 사진, 붙이지 못한 편지를 조심스레 다시 헝겊 주머니에 담았다. 당장 이것을 어찌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아들 민재에게 알려야 할지, 아니면 혼자만의 비밀로 묻어두어야 할지, 무엇보다 그 낯선 여인, 소영이라는 이름의 그 손님에게 이 사실을 확인해야 할지도 고민스러웠다.
순덕은 괴짝 뚜껑을 닫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락방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오며 순덕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태호와 순덕, 그리고 어린 민재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웃음 뒤에 이토록 무거운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사진 속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얼굴로 웃고 있었다. 순덕은 사진 속 태호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당신, 대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대답 없는 사진 앞에서 순덕은 오래도록 서 있었다. 밖에서는 저녁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감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순덕은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헝겊 주머니를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마치 그 안에 담긴 진실이 밖으로 새어나오기라도 할까 두려운 사람처럼. 그날 밤, 순덕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명절 전날마다 찾아오던 여인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백설기 2대와 인절미 1대. 그것이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어쩌면 태호가 생전에 딸에게 직접 전해주고 싶었던 음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덕은 그 생각에 이르자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자신이 정성껏 빚은 떡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남편의 숨겨진 딸에게 전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순덕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진실이 조용히 그녀의 발밑까지 다가와 있었다. 순덕은 옷장 서랍을 닫으며 문득 창밖을 내다보았다. 골목 어귀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로 명절을 준비하는 이웃들의 발걸음이 분주히 오갔다. 평소라면 그 활기찬 풍경에 절로 웃음이 났을 텐데 오늘 밤 순덕의 눈에는 그 모든 풍경이 아득히 멀게만 느껴졌다. 마치 자신만이 시간이 멈춘 세계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이었다. 순덕은 결국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새벽빛이 방 안을 서서히 밝혀왔지만 순덕의 마음속은 여전히 짙은 안개에 쌓여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했다. 삶은 계속되어야 했다. 슬픔도 혼란도 결국 새로운 하루 앞에서는 잠시 접어두어야 하는 것이었다. 며칠이 지나도록 순덕은 그 헝겊 주머니를 다시 꺼내볼 용기를 내지 못했다. 가게는 평소처럼 문을 열었지만 순덕의 손끝은 예전 같지 않았다. 떡을 빚다가도 문득 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다. 단골 손님들은 순덕의 낯빛이 좋지 않다며 걱정스레 안부를 물었지만 순덕은 그저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하는 말로 얼버무렸다. 밤이면 순덕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다락방에서 본 그 수첩과 사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젊은 시절 태호의 낯선 미소가 그리고 강보에 쌓인 갓난아기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순덕은 몇 번이고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그 진실의 무게는 쉽사리 가벼워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밤 순덕은 결심한 듯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주머니를 다시 꺼냈다. 붙이지 못한 편지를 이번에는 끝까지 읽어보기로 마음먹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태호의 낯익은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순덕은 안경을 고쳐 쓰고 편지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소영아, 이 편지를 내가 읽게 될 날이 올지 모르겠구나. 아빠라는 이름을 한 번도 제대로 불러주지 못한 채 너를 떠나보낸 지 벌써 30년이 넘었다. 너를 품에 안았던 그 100일 사진 한 장이 아빠가 가진 너의 유일한 어린 시절이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다 갚을 수 없는 세월이라는 걸 안다. 순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내 엄마와 나는 아주 젊은 시절 서로를 사랑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집안 사정으로 인해
우리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을 수 없었고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내 엄마가 홀로 너를 낳아 키운다는 소식을 나중에야 전해 들었을 때 나는 이미 지금의 아내와 혼인을 약속한 상태였다. 그때는 어리고 겁이 많아서 모든 것을 책임질 용기가 없었다. 평생 그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았다. 순덕은 편지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계속 읽어나갔다. 내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미 꾸려진 가정을 깨뜨릴 용기도, 너를 떳떳이 내 딸이라 부를 용기도 내지 못했다. 그저 매년 명절마다 내가 좋아하던 백설기와 인절미를 보내는 것으로, 그리고 남몰래 생활비를 보태는 것으로 아빠 노릇을 대신하려 했다. 그것이 얼마나 비겁한 일이었는지 이제는 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에 이르러 순덕은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다. 소영아, 언젠가 이 편지를 전할 용기가 생긴다면 그때는 너에게 직접 아빠라 불러도 좋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용기는 끝내 나에게 오지 않았다. 대신 이 편지를 남긴다. 내가 이걸 읽게 된다면 부디 나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다오. 그리고 순덕이에게도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평생 나를 믿고 살아준 그 사람에게 나는 끝까지 진실을 말할 용기조차 내지 못한 못난 남편이었다. 순덕은 편지를 든 채 한참을 흐느껴 울었다.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남편에 대한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다. 태호는 평생 그 죄책감을 홀로 짊어지고 살아온 것이었다. 명절마다 넋을 놓은 사람처럼 굴던 것도, 새벽마다 홀로 어딘가를 다녀오던 것도, 이제야 그 이유가 선명해졌다. 순덕은 눈물을 닦으며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이제 이 진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을 정해야 했다. 그녀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다. 다음 설날 그 여인이 다시 가게를 찾아온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그녀를 붙잡고 진실을 확인하겠노라고. 도망치듯 살아온 세월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순덕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러나 결심과는 달리 순덕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소영이라는 여인을 만나면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그녀를 원망해야 할지, 아니면 감싸 안아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순덕은 편지를 다시 헝겊 주머니에 넣고 그것을 이번에는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넣어두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언제든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자리에. 그날 이후 순덕은 매일 밤 태호의 영정 앞에 앉아 오래도록 대화를 나누었다. 원망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그리움에 사무쳐 사진을 어루만지기도 했다. 40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다른 빛깔로 다가왔지만 순덕은 그 안에서도 여전히 태호를 사랑했던 자신의 마음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다. 순덕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처음 읽었을 때는 분노가 앞섰지만 몇 번이고 되풀이해 읽다 보니 그 문장 하나하나에서 태호의 오랜 고통이 느껴졌다. 그는 젊은 날의 선택으로 평생 두 사람을 저버렸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순덕에게는 진실을 밝히지 못한 죄책감을, 소영에게는 곁에 있어주지 못한 죄책감을,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진 채 명절마다 넋을 놓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남편의 뒷모습이 이제야 온전히 이해되었다. 순덕은 문득 소영의 어린 시절을 상상해 보았다.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명절이면 다른 아이들이 아버지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을 보며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럼에도 매년 이 가게를 찾아와 같은 떡을 주문했던 것은 어쩌면 그것이 소영에게 남은 유일한 아버지의 흔적이었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순덕은 그 생각에 이르자 소영을 향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 비밀의 또 다른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억울함이 사그라들지 않았다. 순덕은 평생 태호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다. 젊은 날의 고생도 명절마다의 노동도 모두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그 가정의 어느 한 구석에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삶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순덕은 분노와 연민, 그리고 배신감 사이를 오가며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민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도 큰 고민이었다. 아들에게는 갑작스레 이복 누이가 생기는 셈이었다. 순덕은 민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스러웠다. 아버지를 존경해온 아들에게 이 진실이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다. 순덕은 우선 혼자서 진실을 더 확인해 본 뒤에 아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순덕은 다시 수첩을 펼쳐 마지막 기록을 살펴보았다. 가장 최근 날짜는 태호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몇 달 전이었다. 그 기록을 보며 순덕은 태호가 병상에서도 소영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어쩌면 태호는 죽음을 예감하며 마지막으로 딸에게 진실을 전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끝내 그 용기를 내지 못한 채 붙이지 못한 편지 한 장만을 남기고 떠난 것이었다. 순덕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겨울이 성큼 다가와 있었다. 곧 설날이 될 것이었다. 그날이 오면 소영은 다시 가게를 찾아올 것이다. 순덕은 그날을 위해 마음을 단단히 먹기로 했다. 원망도 슬픔도 모두 그날을 위해 잠시 접어두기로 했다. 대신 순덕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조금씩 키워나갔다. 태호가 끝내 내지 못했던 그 용기를 이번에는 순덕이 대신 내어보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진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며칠 동안 순덕은 가게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손끝이 헛나갔다. 반죽을 치대다가도 문득 손을 멈추고 소영이 서 있던 그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단골 손님 하나가 순덕의 낯빛을 살피며 무슨 걱정이 있느냐 물었지만 순덕은 그저 웃음으로 넘겼다. 아직은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 이것은 오롯이 순덕 자신이 먼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밤이 되면 순덕은 종종 태호의 낡은 옷가지를 꺼내 냄새를 맡아보곤 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남편의 채취였지만 그 희미한 흔적만으로도 순덕은 잠시나마 위안을 얻었다. 그녀는 옷을 가만히 개어 다시 옷장에 넣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소영을 만나는 그날 원망보다는 이해로 그녀를 마주하겠노라고. 그것이 태호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순덕의 마지막 약속이었다. 겨울이 지나고 설날이 다가왔다. 순덕은 그 어느 해보다 정성스레 떡을 준비했다. 백설기와 인절미를 빚는 손길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것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움을 담은 음식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었다. 설날 전날 오후, 순덕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정리하며 그 시간을 기다렸다. 오후 4시가 가까워지자 순덕의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익숙한 발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소영이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짙은 색 코트 차림이었다. 소영은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순덕과 눈이 마주쳤다. 순간 순덕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저 눈매, 저 표정. 사진 속 태호의 젊은 시절과 꼭 닮아 있었다. 백설기 2대하고 인절미 1대 주세요. 소영이 여느 때처럼 조용히 주문했다. 순덕은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말을 건넸다. 저기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소영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몇 년째 반복되던 짧은 거래,
관계에서 벗어난 질문이었다.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순덕은 가게 안쪽 작은 테이블로 소영을 안내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제가 신뢰가 될 만한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순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소영은 아무 말 없이 순덕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경계심과 함께 어딘가 체념한 듯한 슬픔이 섞여 있었다. 혹시 성함이 한소영 씨 맞으신가요?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의 이름을 밝힌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순덕은 품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젊은 태우와 강보에 쌓인 아기를 안은 여인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소영의 눈이 그 사진에 고정되었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 사진 어디서 나셨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순덕은 조용히 대답했다. 제 남편 강태우 씨 유품에서 나왔어요. 가게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소영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침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제가 그분의 딸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분도 저를 딸이라 인정한 적이 없으셨고요. 소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억눌러온 슬픔이 배어 있었다. 순덕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배신감과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순덕은 자신의 감정보다 먼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순덕의 물음에 소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것은 30년 넘게 홀로 간직해온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가게 밖에서는 설 대목을 앞둔 사람들의 발소리가 분주히 오갔지만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여인의 시간은 마치 멈춘 듯 고요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20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아버지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명절이 다가오면 항상 이 근처를 지나가시면서 이 가게를 유심히 바라보시곤 했어요.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소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그녀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편지 몇 통을 발견했어요. 젊은 시절 두 분이 주고받으신 편지였어요. 그제야 저는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저와 함께 살 수 없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저에게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분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요. 순덕은 아무 말 없이 소영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소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처음엔 이 가게에 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어느 해 명절, 우연히 이 근처를 지나다가 이 가게 간판을 보게 됐어요. 정든 떡집. 어머니가 그토록 자주 바라보시던 그 가게였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이끌렸어요. 그리고 백설기와 인절미를 주문했죠. 어릴 적 어머니가 명절이면 늘 그 두 가지 떡을 챙겨주셨거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아버지가 몰래 보내주신 떡이었다는 걸요. 소영은 잠시 숨을 고르며 다시 말을 이었다. 그 후로 저는 매년 이곳에 왔어요. 처음엔 아버지의 흔적을 찾고 싶어서였고, 나중에는 그냥 습관이 되었어요. 사장님을 뵐 때마다 이분이 제 아버지가 사랑했던 분이구나 생각했어요. 죄송한 마음에 차마 제 이름도 사정도 밝히지 못했어요. 가게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순덕은 소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만감이 교차했다.
원망할 대상을 찾아 헤매던 마음이 어느새 이 가여운 여인을 향한 연민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남편 유품에서 수첩과 편지를 발견했거든요. 순덕은 품속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 소영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태호가 끝내 붙이지 못한 그 편지였다. 소영은 봉투를 보고는 흠칫 놀랐다. 이건 당신에게 보내려다 붙이지 못한 편지예요. 제가 먼저 읽어봤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이 꼭 읽어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소영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조심스레 봉투를 받아들고 그 안에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소영의 눈에서는 소리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 아버지라는 이름 한번 불러보지 못했던 여인에게 그 편지는 30년 만에 처음 듣는 아버지의 진심이었다. 편지를 다 읽은 소영은 한참을 흐느꼈다. 순덕은 그런 소영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원망도 배신감도 잠시 접어두고 순덕은 그저 한 사람의 아픔을 다독이고 싶었다. 두 여인은 그렇게 오래도록 말없이 서로의 슬픔을 나누었다. 창밖으로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한참 후 소영이 눈물을 닦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장님을 원망하실 자격이 저에게는 없어요.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사장님 가정에 제가 그림자처럼 존재했으니까요. 아니에요. 순덕은 고개를 저으며 소영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도 저도 모두 그 사람의 선택 때문에 아파온 거예요. 그러니 서로를 원망할 필요는 없어요. 소영은 순덕의 손길에 다시 눈시울을 붉혔다.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의 아내였던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순간이었다. 두 여인은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세월을 나누었다. 가게 안에 낡은 시계가 6시를 알리는 종을 울렸다. 설 대목의 마지막 손님들이 하나둘 가게 앞을 지나쳐 갔지만 그날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가게 밖거리에는 어느새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상점마다 하나둘 불이 켜지고 귀갓길을 서두르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아련히 들려왔다. 순덕은 문득 이 작은 테이블 위에서 오간 이야기가 앞으로 두 집안의 오랜 세월을 얼마나 다르게 바꾸어 놓을지 가늠할 수조차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소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순덕은 소영의 두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다. 다음 명절엔 그냥 손님으로 오지 말고 편하게 놀러 오세요. 그 말에 소영은 다시 한번 눈물을 글썽이며 가게를 나섰다. 순덕은 문 앞까지 배웅하며 멀어지는 소영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소영과 헤어진 후 순덕은 가게 문을 닫고 홀로 남았다. 낡은 테이블 위에는 소영이 놓고 간 연락처가 적힌 종이 한 장이 남아 있었다. 순덕은 그 종이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름조차 몰랐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인생 한가운데 깊숙이 자리를 잡아버린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곧장 잠자리에 들지 못했다. 소영의 이야기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의 얼굴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홀로 자라온 여인. 명절이면 남몰래 이 가게를 찾아와 눈물을 삼키던 그 세월. 순덕은 그 고독이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순덕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태호를 향한 배신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40년 가까이 믿고 의지해온 남편이
실은 평생 자신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을 품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순덕을 자꾸만 아프게 했다. 소영을 이해하는 마음과 태호를 원망하는 마음이 순덕의 안에서 끊임없이 부딪혔다. 며칠 후 순덕은 결국 아들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더 이상 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진실이었다. 민재야, 시간 될 때 집에 좀 와줄 수 있겠니? 할 이야기가 있어. 전화기 너머로 민재의 목소리가 걱정스레 물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세요. 와서 이야기하자.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며칠 후 주말, 민재는 아내와 함께 집을 찾아왔다. 순덕은 오랜 고민 끝에 그동안의 일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낯선 손님의 이야기부터 다락방에서 발견한 수첩과 편지, 그리고 소영과의 만남까지. 민재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듣다가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점점 얼굴이 굳어갔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복 누나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다. 순덕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아버지가 결혼 전에 만난 분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라고 하더구나. 민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순덕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자신이 감당해야 했던 충격을 이제는 아들도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 것이었다. 아버지가 어떻게 저희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의 다른 얼굴을 마주한 아들의 혼란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순덕은 아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등을 다독였다. 나도 처음엔 그런 마음이었어. 하지만 민재야, 너희 아버지도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오셨더구나. 그리고 그 여자분도 우리만큼이나 아프게 살아왔고. 민재는 쉽게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순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레 대답했다. 아직은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그 사람도 우리도 이제는 이 진실과 마주해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민재는 어머니의 말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방 안을 서성이다가 결국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어머니, 갑자기 누나라니요. 평생 외동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걸 받아들이라는 게. 민재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곁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민재의 아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여보, 어머님도 힘드셨을 텐데 우선 진정해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민재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여전히 표정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순덕은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자신조차 아직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감정을 아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천천히 생각해보렴. 나도 시간이 필요했으니까. 다만 나는 그 사람도 우리 가족만큼이나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것만은 너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민재는 대답 대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저녁, 민재 부부는 오래도록 부모의 집에 머물렀다. 예전 같으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저녁 시간이 이날만큼은 무거운 침묵 속에 흘러갔다. 순덕은 아들의 마음이 풀리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 역시 아직 완전히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으니까. 그날 밤, 민재 부부가 돌아간 뒤 순덕은 홀로 태호의 영정 앞에 앉았다. 오늘 있었던 일을 낮은 목소리로 전하며 순덕은 다시 한번 눈물을 훔쳤다. 당신이 남긴 짐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무겁게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여보, 나는 이제 어떻게든 이 일을 잘 마무리하고 싶어요. 당신이 끝내 하지 못했던 일을 내가 대신 해보려고요. 영정 속 태호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순덕은 그 미소를 오래도록 바라보며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어제와는 다른 결심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손님을 맞으며 떡을 빚는 틈틈이 순덕은 소영이 남기고 간 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만지작거렸다. 먼저 연락을 해야 할지 아니면 소영이 다시 찾아오기를 기다려야 할지 좀처럼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도록 순덕은 결심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다. 그 사이 민재에게서도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 순덕은 아들이 아직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했다. 강요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하루아침에 정리되지 않는 법이었다. 그 며칠 동안 순덕은 가게 일에 몰두하며 마음을 다스렸다. 손님이 뜸한 시간이면 창가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곤 했다. 저마다의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날따라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순덕은 그들 틈에서 자신의 가족이 다시 온전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순덕은 가게 문을 닫고 홀로 앉아 오래도록 고민한 끝에 결심을 내렸다. 이대로 시간만 흘려보낼 수는 없었다. 태호가 평생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자신이 나서서 조금씩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남편에 대한 마지막 도리이자 소영이라는 한 사람의 외로운 세월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라고 여겼다. 순덕은 종이에 적힌 번호로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소영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소영씨, 저 정순덕이에요. 갑자기 전화 드려서 놀라셨죠?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소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아니에요, 사장님. 언젠가 연락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순덕은 숨을 한번 고르고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괜찮으시다면 조만간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이번에는 제 아들도 함께요. 전화기 너머에서 소영이 잠시 머뭇거리는 기척이 느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아드님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실까요? 갑자기 이런 존재가 나타나서 많이 불편하실 텐데요. 괜찮아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서로 얼굴을 마주해야 할 사이잖아요. 저희 아들도 아직은 마음이 복잡하지만 소영 씨를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저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순덕의 말에 소영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그동안 혼자 그 세월을 견뎌줘서요. 전화를 끊은 후 순덕은 오래도록 수화기를 손에 쥔 채 앉아 있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오갔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감정이었다. 원망보다는 이제 어떻게 이 관계를 이어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앞서고 있었다. 순덕은 창밖의 겨울하늘을 바라보며 다가올 만남이 부디 화해의 첫걸음이 되기를 조용히 바랐다. 약속한 날, 순덕은 가게 안쪽 작은 방에 자리를 마련했다. 명절 손님이 뜸해진 평일 오후, 조용한 시간을 골라 마련한 자리였다. 민재는 아내와 함께 굳은 얼굴로 도착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잠시 후 소영이 도착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심한 듯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순덕과 민재 부부,
그리고 소영이 어색하게 마주 앉았다. 무거운 침묵이 한동안 이어졌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민재였다. 안녕하세요. 강민재입니다. 목소리에는 애써 누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소영은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한소영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다시 침묵이 흘렀다. 민재는 소영의 얼굴을 가만히 살펴보았다.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다. 특히 눈매가 어릴 적 사진 속 아버지의 젊은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을 민재도 느끼고 있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민재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이 상황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재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평생 아버지를 존경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몰랐던 아버지의 다른 삶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 솔직히 배신감이 커요. 소영 씨 잘못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가 안 되네요. 소영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그 말을 들었다. 잠시 후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 진실을 알았을 때 원망할 대상을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원망할 대상이 없더라고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그 시절 나름의 최선을 다하셨던 거니까요. 최선이라고 하기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오랫동안 모르고 사셨잖아요. 민재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순덕이 조용히 아들의 팔을 잡았다. 민재야, 진정하렴. 어머니는 왜 이렇게 담담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아버지를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민재의 물음에 순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용서라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려는 거야. 내 아버지도 소영 씨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무거운 짐을 견뎌왔더구나. 우리가 계속 원망만 하고 있으면 결국 아무도 그 짐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어.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소영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눈물을 참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두 분 사이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차라리 제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순덕이 단호하게 소영의 말을 끊었다. 당신이 나타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진실은 언젠가는 마주해야 했을 일이에요.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요.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은 혼란이 느껴졌다. 소영은 그런 민재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이거 받아주셨으면 해요. 소영이 내민 것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다. 젊은 시절의 태호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민재는 뒤돌아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처음 보는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의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저희 어머니가 간직하고 계셨던 사진이에요. 아버님이 얼마나 젊고 밝은 분이셨는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느꼈어요. 민재 씨도 아버님의 다른 모습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민재는 사진을 받아들고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처음 보는 아버지의 젊은 얼굴에서 낯설면서도 그리운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은 저도 처음 봐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환하게 세상 걱정 하나 없다는 듯 웃고 있는 얼굴은 낯설었다. 동시에 그 웃음 뒤에 평생 숨겨야 했던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이 민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소영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아버님이 젊었을 때 정말 다정한 분이셨대요. 다만 집안의 반대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분이셨다고요. 그 시절엔 다들 그랬으니까요.
자기 마음보다 부모님 뜻을 따르는 게 당연했던 시절이었잖아요. 민재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셨나요? 소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아버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원망 한마디 없이 그저 그리워하셨어요.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렇게까지 한 사람을 그리워하며 사셔야 했을까 하고요. 민재는 잠시 눈을 감았다.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이 그토록 오랜 세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 한켠을 무겁게 짓눌렀다. 동시에 그것은 아버지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이의 삶에 깊이 새겨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다. 순덕은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원망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이 순간만큼은 잠시 다른 감정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민재는 사진을 조심스레 손에 쥔 채 한참 만에 소영을 바라보았다. 솔직히 아직도 마음이 다 정리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소영 씨 잘못이 아니라는 건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저는 그저 이렇게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방 안에는 여전히 완전히 풀리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 있었지만 처음으로 서로를 향한 적대감이 아닌 이해의 씨앗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순덕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이 만남이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조용히 바랐다. 민재의 아내가 조심스레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저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소영 씨도 저희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그 말에 소영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자신을 가족이라 불러준 사람은 태어나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소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족이라니. 그런 말씀은 처음 들어봐요. 저는 그저 아버지의 그림자 같은 존재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림자가 아니에요. 이번엔 순덕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도 태호 씨의 딸이에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앞으로는 그림자가 아니라 떳떳한 가족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소영은 그 말에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다. 민재는 그런 소영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아직 완전히 마음이 정리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 여인을 미워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그는 서서히 깨닫고 있었다. 그날의 만남은 완전한 화해로 끝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서로를 향한 적대감의 벽에 처음으로 작은 균열이 생겨난 순간이었다. 창밖으로 겨울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다. 헤어지기 전 소영은 순덕과 민재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민재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 아직 살갑게 웃어 보일 수는 없었지만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갑던 표정과는 분명 달라져 있었다. 소영이 돌아간 뒤 방 안에는 세 사람만이 남았다. 민재는 손에 쥔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을 오래도록 내려다보았다. 어머니, 저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천천히 생각하렴. 서두를 일이 아니야. 순덕은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완전한 화해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였지만 오늘의 만남은 분명 그 시작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영은 버스 창가에 기대어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오늘 있었던 만남이 아직도 꿈만 같았다. 평생 숨어 지내듯 살아온 자신의 존재를 누군가 앞에서 떳떳이 밝힌 것은 처음이었다. 소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버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소영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 하나를 다시 느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안도감이었다. 평생 누군가에게 자신의 존재를 설명해야 할 필요조차 없이 살아왔던 그녀에게 오늘의 만남은 처음으로 자신의 뿌리를 온전히 인정받은 순간이었다. 소영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작은 방 2칸짜리 집.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하며 소영을 키웠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소영에게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다만 명절이 다가오면 어머니의 얼굴에는 늘 알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지곤 했다. 엄마, 우리는 왜 아빠가 없어요? 어린 소영이 물을 때마다 어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빠는 멀리 계셔. 하지만 항상 우리를 생각하고 계실 거야. 그 말의 의미를 소영이 온전히 이해하게 된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였다. 유품 속에서 발견한 편지들을 통해 소영은 비로소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함께 살 수 없었는지 알게 되었다. 처음엔 배신감과 원망이 앞섰다. 그러나 편지 속에 담긴 어머니의 절절한 그리움을 읽으며 소영은 점차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편지 곳곳에서 태호를 원망하는 대신 오히려 그의 처지를 이해하려 애쓴 흔적을 남겨두었다. 그이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야. 시대가 그러했으니까. 소영은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새삼 느끼곤 했다. 명절이 다가오면 어머니는 늘 소영의 손을 잡고 시내 쪽으로 나가곤 했다. 특별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어느 골목 어귀에 이르면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다. 어린 소영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서 있곤 했다. 훗날 소영은 그 골목이 바로 정든 떡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소영은 처음으로 그 골목을 홀로 찾아갔다. 낯선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그리움이 그녀를 이끌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가게 앞에 섰을 때 소영은 오래도록 참아왔던 눈물을 쏟고 말았다. 어머니가 그토록 자주 바라보던 이유를 그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소영은 매년 명절 전날이면 그 가게를 찾았다. 처음엔 그저 어머니의 흔적을 따라가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것은 소영에게도 하나의 의식이 되었다. 백설기와 인절미를 주문하고 그것을 안고 돌아오는 길이면 소영은 마치 아버지와 잠시나마 함께한 듯한 기분을 느끼곤 했다. 소영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홀로 작은 옷수선집을 운영하며 살아왔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바느질 솜씨였다. 손님들은 소영의 꼼꼼한 손길을 칭찬했지만 정작 소영 자신은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명절이면 다른 이들처럼 부모님을 찾아갈 곳이 없었다. 그저 홀로 방 안에 앉아 어머니가 남긴 낡은 사진첩을 넘겨보는 것이 소영의 명절 풍경이었다. 그러던 어느 해 소영은 우연히 정든 떡집 사장님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었다. 순덕의 인자한 얼굴에서 소영은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은 편안함을 느꼈다. 그것이 어쩌면 아버지가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본능적인 친밀감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소영은 훗날 생각하곤 했다. 그러나 그때는 그저 좋은 사장님이라 여기며 매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떡을 주문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몇 해 전 소영은 우연히 사장님의 남편이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에게서 전해 들었다. 소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의 존재도 모른 채 그 낯선 노부인이 홀로 남편의 병간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소영을 몹시 괴롭게 했다. 그해 명절 소영은 떡을 사러 가는 길에 몇 번이고 발걸음을 멈추었다. 이대로 계속 숨어 지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다. 그러나 소영은 끝내 용기를 내지 못했다.
자신이 나타나는 순간 그 가정에 얼마나 큰 파장이 일지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소영은 그저 멀리서나마 아버지의 안부를 걱정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소영은 장례식장에도 가지 못한 채 홀로 방 안에서 밤새 소리 죽여 울었다. 평생 아버지라 불러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영영 이별을 맞이한 것이었다. 그날 이후 소영에게 정든 떡집은 더욱 각별한 곳이 되었다. 그곳은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소영은 매년 명절마다 그 가게를 찾으며 이제는 세상에 없는 아버지를 마음속으로 추모했다. 사장님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소영은 수없이 진실을 밝히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그때마다 두려움이 앞서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그 무렵 소영이 옷수선집을 찾던 단골 손님 중 하나가 어느 날 소영에게 이런 말을 건넨 적이 있었다. 소영 씨는 참 씩씩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부모님도 안 계신데 이렇게 혼자서. 그 말에 소영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눈물을 참느라 애를 먹었다. 씩씩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홀로 삼켜야 했던 무수한 그리움의 밤들이 있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오늘의 만남은 소영에게도 오랜 세월 짊어져 온 무게를 조금이나마 내려놓는 시간이었다. 버스 창밖으로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소영은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위로였다. 집에 도착한 소영은 낡은 사진첩을 다시 꺼내 펼쳤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몇 안 되는 사진들, 그리고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 한 장. 소영은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오늘 나눈 대화를 곱씹었다. 순덕이 건넨 그림자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소영은 문득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오늘의 만남을 어떻게 여기셨을지 생각해 보았다. 아마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을 것이다. 평생 딸이 홀로 짊어져야 했던 그 외로움이 이제야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소영은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저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 가족을 만났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슬픈 미소를 짓고 있는 듯했다. 소영은 눈물을 닦으며 사진첩을 덮었다. 앞으로 민재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의 만남으로 적어도 완전한 단절은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소영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소영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30년 넘게 홀로 짊어져 온 비밀의 무게가 오늘 처음으로 조금은 가벼워진 듯했다. 내일이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소영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완전히 혼자라고 느끼지는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소영은 오랜만에 개운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작업실로 나가는 길, 그녀는 무심코 정든 떡집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 가게는 더 이상 몰래 숨어들어야 하는 곳이 아니었다. 언제든 떳떳하게 찾아갈 수 있는 가족의 자리가 있는 곳이었다. 소영은 작업실 문을 열며 낮게 혼잣말을 했다.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그 말에는 30년 세월의 그리움과 이제 막 시작된 작은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작업실 창가에 앉아 바느질감을 펼쳐든 소영은 오랜만에 손끝이 가볍다는 것을 느꼈다. 매년 명절이면 남몰래 삼켜야 했던 서러움이 이번만큼은 조금 다른 빛깔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손님이 맡긴 낡은 외투에 진 소매를 기으며 소영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사람의 인연이란 것도 이 낡은 옷감처럼 해지고 찢어진 자리를 정성껏 기우면 다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잔잔한 평온을 느끼며 그날의 바느질을 이어갔다. 작업실 창가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아끼던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소영은 그 화분에 물을 주며 오늘따라 봄이 유독 멀지 않게 느껴진다고 생각했다. 아직 겨울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새싹 하나가 움트고 있었다. 그날 이후 몇 주가 흘렀다. 민재는 여전히 어머니의 가게를 자주 찾았지만 소영에 대한 이야기는 좀처럼 먼저 꺼내지 않았다. 순덕도 아들을 재촉하지 않고 그저 시간이 흐르기를 묵묵히 기다렸다. 사람의 마음이란 억지로 다그친다고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순덕은 오랜 세월을 통해 배워왔다. 그 몇 주 동안 민재는 퇴근길이면 종종 부모님이 함께 걷던 옛 골목길을 홀로 걸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하나씩 되짚으며 그는 자신이 알던 아버지와 새로 알게 된 아버지의 모습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 애썼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분명 그를 조금씩 성장시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민재가 홀로 가게를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에는 어딘가 결심한 듯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 저 소영 씨한테 연락 한번 해보려고요. 순덕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래, 무슨 심경의 변화라도 있었니? 민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날 받은 사진 계속 들여다봤어요.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이요.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도 그 시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거겠구나 하고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알던 아버지가 전부 거짓이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순덕은 아들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 아버지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어. 다만 젊은 날의 선택 하나가 평생 그분을 힘들게 했던 거지.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우리 모두가 나눠지고 있는 거고. 민재는 어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복잡한데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소영 씨를 따뜻하게 대해주실 수 있으세요? 순덕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나도 처음엔 힘들었어. 배신감에 잠도 못 자고 몇 날 며칠을 울기도 했으니까. 하지만 소영 씨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사람도 우리만큼이나 아프게 살아온 사람이더구나. 원망만 하고 있으면 결국 아무도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나는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살고 싶어. 민재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오래도록 침묵하다가 결심한 듯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지금 연락해 볼게요. 순덕은 아들의 결심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소영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소영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저 민재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소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네, 민재 씨.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다름이 아니라. 시간 괜찮으시면 조만간 저희 어머니 없이 저희 둘이서만 한번 만나 뵙고 싶어서요. 소영은 잠시 놀란 듯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대답했다. 네, 좋아요. 언제든 편하신 시간에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끄는 민재의 얼굴에는 복잡하면서도 한결 가벼워진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순덕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족은 조금씩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며칠 후, 민재와 소영은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 앉았다. 처음에 어색함은 여전했지만 지난 만남 때보다는 한결 편안한 분위기였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은 제가 너무 날카롭게 굴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였어도 그랬을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소영의 담담한 대답에 민재는 조금 마음이 놓이는 듯했다. 그는 잠시 찻잔을 만지작거리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소영 씨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세요? 평생 딸이라고 인정도 못 받고 사셨잖아요. 소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어릴 때는 많이 원망했어요.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고요.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원망하며 사는 시간은 결국 너 자신을 갉아먹는 시간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조금씩 원망을 내려놓으려 노력했어요. 민재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원망만 하고 있으면 아무도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이해의 시작이었다. 저는 사실 소영 씨가 부럽기도 해요. 민재의 뜻밖의 말에 소영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부럽다니요? 소영 씨는 그 힘든 상황에서도 원망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셨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게 잘 안 돼요. 아버지가 왜 그러셨을까? 왜 우리한테 말씀을 못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소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건 아마 아버님이 너무 겁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게 두려워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만드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재는 그 말에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 찻집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소영 씨, 앞으로 저희 어머니를 자주 찾아뵈어 주시겠어요? 어머니도 아마 소영 씨가 편하게 드나드는 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소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그럼요. 저도 이제 노력해 볼게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소영 씨를 누나로 받아들이려고요. 민재의 말에 소영은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태어나 처음으로 들어보는 말이었다.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휴지를 건넸다. 울지 마세요. 제가 더 당황스러워요. 그 어색한 농담에 소영도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얼굴로 두 사람은 처음으로 편안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서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살아온 이야기들이 조금씩 오갔다. 완전한 남매의 정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향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찻집을 나서며 소영이 조심스레 물었다. 이번 설에는 저도 떡을 사러 가도 될까요? 예전처럼 몰래가 아니라 당당하게요. 민재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이번엔 저도 같이 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겨울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30년 넘게 홀로 견뎌온 그리움이 이제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채워지고 있는 듯했다. 완전한 가족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소영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었다. 한편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순덕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전했다. 순덕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잘했다, 민재야. 정말 잘했어. 어머니, 저도 이제 조금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소영 씨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순덕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40년 결혼 생활 끝에 찾아온 뜻밖의 시련이었지만 그 시련이 오히려 가족을 더 넓고 깊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순덕은 그것이 태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뜻하지 않은 선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순덕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더 이상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아도 되었다. 마음속에 자리했던 원망과 배신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설 힘이 생겼다는 것을 순덕은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밤 순덕의 마음만은 유난히 따뜻했다. 이튿날 아침, 순덕은 여느 때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다. 손님들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는 순덕의 얼굴을 보며 반가워했다. 겨울 햇살이 유리창을 넘어 시로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해 설날이 밝았다. 정든 떡집 앞에는 여느 해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다. 순덕은 평소처럼 시루에 불을 지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예년과는 다른 설렘이 자리하고 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이 순덕에게는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과정과도 같았다. 배신감으로 얼어붙었던 마음이 소영과 민재를 향한 새로운 사랑으로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순덕은 오늘 아침 유난히 정성스레 쌀을 씻으며 오랜만에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오후가 되자 낯익은 얼굴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소영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민재가 함께 서 있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민재의 밝은 목소리에 순덕은 하던 일을 멈추고 환하게 웃었다. 가게 안의 손님들도 화기애애한 세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물론 아직 그 누구도 세 사람 사이에 특별한 사연을 알지 못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소영 씨, 이리 와서 같이 떡 좀 빚어볼래요? 순덕의 제안에 소영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가 해도 될까요? 그럼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말에 소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조심스레 앞치마를 두르고 순덕 곁에 자리를 잡았다. 순덕은 소영의 손에 떡 반죽을 쥐어주며 오랜 세월 익혀온 손놀림을 하나씩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살살 눌러가면서 모양을 잡아야 해요. 소영은 서툰 손길로 떡을 빚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순덕의 다정한 지도 아래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민재도 곁에서 거들며 세 사람은 오랜 시간 함께 떡을 빚었다. 가게 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제가 만든 게 이렇게 예쁘게 나올 줄 몰랐어요. 소영이 뿌듯한 표정으로 완성된 백설기를 들어 보였다. 순덕과 민재는 그 모습에 흐뭇하게 웃었다. 세 사람이 함께 빚은 떡은 그 어느 해보다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단순한 명절 음식이 아니라 오랜 세월 끊어져 있던 인연을 다시 이어주는 매개체였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무렵 순덕은 세 사람이 함께 만든 떡을 정성스레 포장했다. 이건 우리 태호 씨한테 가져다 드리자. 세 사람은 함께 태호의 산소로 향했다. 겨울 저녁,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세 사람의 마음만은 따뜻했다. 산소 앞에 도착한 순덕은 정성스레 준비한 떡을 상 위에 올려놓았다. 여보, 우리 왔어요. 소영 씨도 함께요. 순덕의 목소리에 소영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의 산소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된 순간이었다. 아버지, 저 소영이에요. 이렇게 늦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재도 곁에서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다. 아버지, 저도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소영 씨를 누나로 받아들이려고요. 아버지가 못다 하신 말씀, 저희가 대신 전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덕은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오랜 세월 홀로 짊어져 왔던 남편의 비밀이 이제야 온전한 화해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순덕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낮게 속삭였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우리는 앞으로 잘 지낼 테니까. 산소를 내려오는 길.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겨울하늘 위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소영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슬픔의 장소가 아니었다. 아버지와 그리고 새로 얻은 가족과 함께한 소중한 추억의 장소였다. 내년 명절에도 같이 떡 빚으러 올게요. 소영의 말에 순덕과 민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함께 어두워진 골목길을 걸어 내려갔다. 그들의 뒷모습 위로 오랜 세월 얽혀있던 비밀과 오해가 이제는 따뜻한 이해와 사랑으로 바뀌어 있었다. 명절의 밤하늘 아래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이부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다. 다락방에서 발견한 낡은 수첩, 붙이지 못한 편지, 그리고 낯선 여인과의 첫 만남까지. 그 모든 것이 처음에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처럼 느껴졌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것은 가족이 더 넓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순덕은 깨달았다. 순덕은 태호의 영정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을 건넸다. 여보, 당신이 평생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우리가 함께 나눠 지게 됐어요. 당신이 그렇게 겁내던 일이 결국엔 우리 가족을 더 크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사진 속 태호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이제는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순덕은 그 미소 속에서 평생을 두려움 속에 살면서도 끝내 자식들을 놓지 않았던 한 남자의 애틋한 사랑을 읽을 수 있었다. 며칠 후 소영은 정든 떡집의 단골 손님에서 어엿한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명절이 아니어도 종종 가게에 들러 순덕의 일손을 도왔고 민재와도 조금씩 남매의 정을 쌓아갔다. 완벽하게 예전의 상처가 지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세 사람은 그 상처를 아는 채로도 함께 웃을 수 있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이듬해 추석, 정든 떡집 앞에는 또다시 긴 줄이 늘어섰다. 그러나 이번 명절은 예전과 달랐다. 순덕과 소영, 그리고 민재가 나란히 서서 함께 떡을 빚었다. 손님들은 세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참 화목한 가족이라며 덕담을 건넸다. 그 말에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가게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속에서 태호는 여전히 그 온화한 미소로 세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오랜 세월 홀로 짊어졌던 비밀은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세 사람을 하나로 이어주는 소중한 인연의 증표가 되어 있었다. 명절이면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떡을 주문하던 낯선 손님의 이야기는 이제 한 가족의 눈물겨운 화해와 사랑의 이야기로 완성되어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정든 떡집의 문은 변함없이 이른 새벽마다 열렸다. 다만 이제는 그 문을 여는 손이 하나가 아니라 셋이었다. 순덕은 늙어가는 손으로 여전히 떡을 빚었고 소영은 이제 어엿한 두 번째 세대로 그 곁을 지켰으며 민재는 가끔씩 가게에 들러 짐을 나르며 두 사람을 도왔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세 사람 사이의 사연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저 사이좋은 가족이 함께 떡집을 꾸려간다고만 여길 뿐이었다. 그러나 세 사람만은 알고 있었다. 그 화목함이 얼마나 깊은 아픔과 눈물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를, 그리고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사랑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순덕은 여전히 태호의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건네곤 했다. 여보,
올해도 우리 셋이서 떡을 빚었어요. 소영이도 이제 제법 솜씨가 늘었답니다. 민재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당신이 남긴 그 무거운 비밀이 결국엔 우리를 더 단단한 가족으로 만들어줬네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다. 그 달빛 아래 정든 떡집의 불빛은 여느 해보다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40년 넘게 이어진 사랑과 30년 넘게 묻혀있던 비밀과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화해의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읍내 어귀를 지나던 사람들은 정든 떡집의 환한 불빛을 보며 저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창 안을 들여다보곤 했다. 그 안에서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떡을 빚으며 웃는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마저 따뜻하게 물들이는 풍경이었다. 오랜 세월 감춰졌던 슬픔이 마침내 다정한 웃음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훗날 소영은 자신의 딸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할아버지의 비밀과 할머니의 용서와 그리고 마침내 하나가 된 가족의 이야기를.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래서 다들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소영은 언제나 같은 대답을 들려주었다. 그럼 아주 행복하게 살았단다. 미움보다 사랑이 더 컸으니까. 정든 떡집의 불빛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 따뜻한 이야기를 품은 채 골목을 비추고 있었다.